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필 매매계약 해제 문서를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말 세탁을 통해 정유라에게 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증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을 반환받는다는 합의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 판매 취소하고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그 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거죠. 전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 주장대로 애초 최 씨에게 말을 빌려준 거라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의 보고서와 메모에 등장하는 이 건은 정권 교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란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줄곧 삼성 소유의 말이었으면 그 문서는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진작에 제출됐어야죠. 그랬다면 구속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그때 매매했던 쌀시도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이번에 되돌려받지 못했죠. 줄곧 삼성 소유였는데 어떻게 중개상이 마음대로 말을 팝니까? 지금 입증된 건 삼성이 판매했던 말들을 9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줄곧 삼성 소유였다 주장하기 위해서 팔았던 말들을 재구매한 게 아니냐. 그런 계약이 쉽지 않아서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이 되어서야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그 9개월 기간 중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 주장도 언론이 삼성의 주장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말 세탁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그 매매 마필 계약 해지서. 예,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는 매매 계약을 했다가 직후에 해지한다든가 뭐는 가능한데 9개월 지나서. 네, 최근입니다. 5월이었거든요. 작년 8월에 팔았거든요. 예. 9개월 지나서 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어떤 계약도 팔고 나서 9개월 있다가 해지한다는 건 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원래 삼성 말이었다라는 그래서 되돌려받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성의 주장도 이상하지만 그 주장이 이상하다고 질문하지 않는 언론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네.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 말이었다는 게 줄곧 삼성의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려면 판매했는데 소유권을 다른 데 말 중개상이 이전시키거나 못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쌀시도라는 말은 팔아버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른 말들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 세탁을 했거나 할 수 있죠. 예. 지금은 팔리지 않은 말만 되돌려받는 겁니다. 예.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만간 또 안 다루면 또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저희만. 자, 제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했나요 벌써? 네, 이미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제보조작 진상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미 씨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누구도 5월 초 의혹 제기 당시에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관된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 전에도 입장이었고 네, 결과도 그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조사 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과 3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계속 전해주십시오. 네.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연락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은 두 사람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후 사정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카톡 캡처를 했고, 거기 등장하는, 대화들, 이게 이제 건이 되느냐. 아무래도 정보 감각이 뛰어난 이제, 그리고 대표니까요. 박 전 대표에게 당시, 문의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서 통화를 해봤다. 네. 근데 이제 박 전 대표는 본인은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 왜냐면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처음 해명이었고, 전 사실이었던 걸로 조사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통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통화했다는 카톡 문자가 남아서 통화를 한 게 맞는데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선제적으로 6월 30일에 이미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워낙 대선 막판이고 많은 통화를 했을 수 있으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카톡 캡처를 보냈죠. 바이버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서 이제 통화를 했다고 이준서. 박지원 대표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으로 되겠느냐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네,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서 녹취를 이제 조작한 거죠. 그렇죠. 이은미 씨가. 그게 조작했는 사실을 당시 이준서 최고위원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제 지금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고. 근데 이제 녹취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박지원 대표에게 카톡도 보냈는데요.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녹취도 보내고 확인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번 조사 결과에 없어요. 보냈을 것 같죠. 네,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사 내용이 없어서 그건 제가 3부에서 김관영 의원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또 당 진상조사단의 공식 발표하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있는데요. 이 비상대책위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시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자신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비상대책위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자신한테 수차례 전화 걸어왔는데 이준서 지시로 자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이유미 씨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직접 조작을 지시했냐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조승원 전 의원이죠. 예. 네. 이분 이야기로는 자기한테는 일관되게 시킨 거라고 했다. 네, 한겨레 신문과 통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정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유미 씨가 자신한테 여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수에 가지 말고 자기를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둘 간에는 알았다는 정황이긴 한데, 네. 이건 진상조사단도 또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는 내용이고, 검찰 수사가 돼야 나오겠죠, 아마도. 예. 자, 여하간 일관되게 지시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의 징역을 내달라고 재판부한테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했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형이니까요. 아직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형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이 나왔다는 것이고,
많아도 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실제 구형되는 게 통상. 네.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유죄일 경우에, 네.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김윤천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3대, 네,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박씨 정권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없어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고가. 이번 달 말에 있죠, 선고는? 네, 27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요? 네, 또 계속해서 재판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단됐다면서 재판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항의했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희가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구속기간 만료를 네, 바라는 오늘 거. 10월입니다. 예, 네. 만료를 바라는 거고,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증인들을 모조리 다, 그러니까 진술들을 다 거부하고, 네, 진술 채택을, 모조리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제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제 구속기간 만료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거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상에 머리 박고 한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몸이 안 좋다, 그런 표시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증명자료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했고요. 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는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문제 논의했습니다. IOC 위원장,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단 문제 논의, 이건 군사 접촉 이외에 소프트한 접촉, 예. 북한과,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묘한 시기에 있고 계잖아요.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우선 계약금이 얼마일까? 네. 이거 굉장히 사적인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도가 세계적이고, 인기가 또 어느 나라에서는 높거든요. 그래서 자서전 계약도 외신에 따르면 역대 최고액이었죠. 그때, 펭귄 랜덤 하우스였나요? 6,500만 불에 이르는 700억이에요. 책을 팔기도 전에. 네. 빌 클린턴이 1,500만 불, 조지 부시가 1,000만 불,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역대 최고액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 비슷한 즈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첫 강연을 했는데 그때 월가를 상대로 해서 비난을 받았고, 게다가 강연료가 40만 불이었어요. 90분 얘기하는데. 예. 한 번 강연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 대상이 본인이 계속 비난했던 월가로부터 그런 고액 강연료를 받는다고 본인이 비난했었거든요, 실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네, 경선이 한참일 때 그 문제가 불거졌었죠. 본인이 이제 첫 강연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강연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첫 해외 일정이 이탈리아 밀라노였어요. 5월 달에. 얼마 안 된 거죠. 해외 첫 강연이 그거였는데, 당시, 입장료가 100만 원 정도 되겠죠? 110만 원? 850유로. 유료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게 3,500석이었거든요. 그러면 입장료 수익만 한 38곡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오바마가 강연료가 거의 입장료 수익인 300만 유로였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라 영국 매체가 보도한 건데.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강연 한 번 하는데 30몇 억. 국내 온 것도 이제
이렇게 시작한 세계 강연 일환인 것 같은데. 네,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예. 행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3,500석 만석의 입장료가 100만 원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빌 클린턴 경우에 보면 국내 강연에 서너 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공시가가 40만 불 아닙니까? 서너 배 하면 벌써 미니멈 10억대가 넘어요. 행사에 따라서는 20억대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얼마를 받느냐? 그게 왜 궁금하냐면 그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단 그 정도 액수를 주고 데려갔으면 그만큼 돈을 뽑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은 아니어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용에. 돈을 뽑는 행사로 데려온 거라면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데려왔을까. 그러니까 무역, 초청한 측에서. 그리고 이 정도 액수라면 메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은 무용의 이익 때문에 부른 거라면 누가 두 손을 모아 다 된 걸까? 혹은 다른 주체가 있는 걸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딱히 밝혀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계속 궁금해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요구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직업발이죠. 한마디로 본인이 과거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단한다고 오바마 재단한다고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뭐 인맥도 추가로 쌓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온 거는 뭐 이해가 가요. 돈을 받았거나 뭐 이러니까. 부른 쪽이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궁금해서 뒤져봐도 이런 얘기는 없길래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홍준표 신임 대표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내세우며 강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고요. 바른정당과 흡수통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이철우, 유여회, 이재영 후보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자, 지도부에 입성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더욱 강성 발언에 더욱 오른쪽으로 쏠리고 홍준표 신임 대표 이상의 발언을 할 분들로 구성이 됐네요. 65%가 넘는 득표율이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당선된 만큼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해훈 당대표죠. 바른정당에. 두 분을 모두 잘 아는 저로서는 두 분의 성격이 매우 극과 극이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티격태격 많이 하겠죠. 서로 사이가 좋아질 일은 두 분의 당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 만들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정원이 속칭 논두렁식의 사건에 개입했는지 또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사건들인 거죠. 예를 들어 최동욱 혼외자는 어떻게 알았냐. 이 당시 국정원 직원이 재판정에 나와서 화장실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식당 화장실 옆칸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 말을 믿으라는 건 우리 국민들 평균 정신 상태를 금치산자로 보는 거죠.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옆칸 화장실에서 누가 그러는데 그래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화장실에서 들었다면 내가 이해 가요. 근데 음식점 강남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떤 재판장이 일반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검사가 되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난 파일,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봐야 하고, 승진했죠. 검찰총장 정도면 당연히 그런 파일이 있었겠죠. 이게 화장실에 들었다 이건 정말 너무 못 만든 시나리오예요. 아무리 들어주려고 해도. 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최순실 부정재산
특위 만든다는 얘기도 있죠. 예,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당내에 그런 조사 특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위원장으로는 이해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당 기사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도 이미 사실은 1월 달부터 쇼미더만이라고 안원구 청장과 준비하고 있는데 경쟁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번 달 하겠습니다. 안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출범했어요. 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서특필됐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연수대 특임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연락드렸었는데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인터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특보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전에 저희 뉴스공장 들으십니까, 평소에? 예. 가끔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시 그 발언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국내 매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첫날부터 제가, 옹호를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할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해주시길 부탁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전에, 워싱턴에서 학술대는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특보 대신 후에 결정된 건가요? 아니, 훨씬 전에 결정됐죠. 그리고 그건 지난 5년 동안 매년 해왔던 한미동맹에 관한 회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특보가 되기 전에 결정이 된 거죠? 물론이죠. 예. 예. 훨씬 전에 결정. 그러면 대선도 전에 결정된 건 몇 개월 전에 된 건가요? 대선 전에 결정이 됐죠. 정확하게 회의를 하기로 한 거는 작년에 합의를 본 거고요. 작년에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성격은 금년 1월 정도 됐기 때문에 대선 전에. 특보가 되신 후에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학술대는 국고로 가신 겁니까? 왜냐면 나라 돈으로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외교부에서 지원해준 공공외교 지원 사회 하나로 가셨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교수 세 분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여비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국고를 받고 간 것도 아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이었네요. 자, 그럼 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특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해 오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 예.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특정한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신 역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십니까? 급여 없습니다. 급여가 전혀 없어요? 네, 급여도 없고, 아직까지 활동비도 없던데요. 국고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 왜 하십니까, 그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요? 세상이 꼭 무슨 보상을 받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정부에 도와주고 싶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행사도 특보로 하신 게 아니고 국고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특보 활동에 급여를 받거나 활동비를 따로 받는 것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군요. 물론입니다. 왜냐면 제 본업은 교수니까요. 제 본국도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보라고 하는 것은 비상근, 직책으로서 대통령 위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한국 언론에서 그냥 우리 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됐죠.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근 명예직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일단 잠깐 사실관계 먼저 짚어봤고요. 방금이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로 전에 방미 이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이 정상회담 결과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우선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 잘못될 것 아닌가 했는데 한미동맹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걸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틀 안에서 한국이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공세적인 분 아닙니까? 예.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성격이 가령 저 자신도 상당히 공세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음양이 조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정중하게 대한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걸 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주는 사례가 있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미국 국내의 비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수님이 주장했던 바들을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커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령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한미동맹이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해동맹으로 이해해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무사히 호해동맹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가령 연합방위를 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한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연합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군이 지원군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소위 동맹이 정상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27,000명 갖고 있는데, 그런 사령관이 65만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건 비정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특히 제가 역점을 두는 거는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한 대로 많은 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이제 7시간이나 걸렸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어떤 이유로 7시간이 걸렸고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7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건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데는 NSC하고 예. 국무부가 상당히 관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 정치적으로 최종화시키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백악관의 이제 메인스트림 스텝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그 비서실장 검토와 같은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공동성명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한미 FTA 같은 것을 꼭 집어넣고 싶어 했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완화된 표현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조율 같은 것이 백악관 내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악관은 아직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안착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백악관 내에 있어서의 그 주요 참모들 간의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아직도 소위 영어로 그걸 evolving,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아닌가 보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요 인사들 선임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언론하고도 불협화음이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백악관이 안정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정무역, 그러니까 프리라는 단어가 페어로 바뀌었더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돼서 공동성명문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한미 FTA이고, FTA 관련해서는 성명서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그 기자들 앞에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FTA 재협상이 있을 것 같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커지지 않겠냐. 이게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들 국내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당당하게 다루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령 FTA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예고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 리뷰,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리폼,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또 우리 정부도 뭐 그만큼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현실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경제 관계를 보면은 상품 교육 같은 데는 우리가 뭐 110억 불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투자 계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오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총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뭐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너무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xem 보세요. 지금 통계가 이제 다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측에 주한미군에게 이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이 되는 게 한 뭐 9,44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 뭐 인건비가 3,630억, 군수지원비가 1,591억, 군사건설비가 4,22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지금 주한미군이 미집행분이 3,650억 원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400억 이걸 갖고도 평가도 다릅니다. 가령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 방위비 분담의 41%가 된다고 주장도 하고 또 전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는 55%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분담하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 같은 데는 군사건설비 부분에서 결국 3,650억 원을 우리가 공유한 돈을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년 12월부터 이제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 4년 동안에 걸친 이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 협상에 들어갈 건데 뭐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주한미군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주한미군 그 주둔군들에 대한 급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무기 체계 같은 것, 장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빼놓고 뭐 군수 지원을 한다든가 군사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나오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당하게 우리가 협상하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데는 소요 충족형이라고 해서 매년 사실상 주일 미군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그걸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집행분 같은 게 남지가 않죠. 그런데 한국 같은 건 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한국에서 자기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명세를 모르는군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액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 11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방위 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기회에 방위 분담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더 담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미국 쪽의 반응, 그러니까 미국의 동료 학자나 미국에 계신 지인들의 평가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는 저는 특히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좀 실망을 했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근육말령 뭐 북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 같은 게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주류 학자들 또는 보수적인 학자들은 상당히 그 반색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참여정부 2.0 아닌가 이런 걱정을 쭉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주고 거기서 한국과 미국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줘서 안심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의회에 가서 일단 합의된 것을 번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여간 그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상당히 그쪽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4개월간 그것도 국내 언론에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당시 그런 발언하면서 국내에 돌아가면 이런 발언으로 본인이 공격을 받을 거라는 예상하셨어요? 저는 못했죠. 그건 아직 단순한 법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외국 군대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예상이었습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이런 오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그린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친일파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은 국방장관이 군사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네네.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철회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네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입장은 뭐 김종대 의원도 그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민구 장관이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다. 국방장관이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한국 현 정부 탄생된 게 결국에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갖고 당선된 건데 그러면 촛불이 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결국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 법의 지배를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겠죠, 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이클 그린도 말씀하셨는데, 한국 학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례하다 하는 질문도 있었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네. 동맹에 엄청난 아주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쭉 했는데 그때 뭐 우리 저하고 홍익표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 세 사람이 같이 가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된 의견은 그건 과한 주장 아니냐. 그 사드라고 하는 게 방어적 무기 체계인데 그거 배치 하나 갖고서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뺀다라고 하면 그런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그냥 좀 부정적으로 그게 이제 부각이 됐죠. 그 마이클 그린은 그 트럼프 김정은을 만든다는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을 했었는데 마이클 그린은 북한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친일파고. 그렇게까지 주장은 안 했. 제가 마이클 그린이 그렇게 주장했던 걸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는 있긴 하던데. 여하간.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제재 압박을 강조하고 그다음 모든 모든 대안이 on the table,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 시사는 했겠지만은 그것을 앞에 내놓고 하는 그 정도의 또 보수적인 강경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발언하셨을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정상회담도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런 거를 잘해주셔야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좀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제가 워싱턴 가서도 이제 그런 우리 뭐 특파원들뿐만 아니고 네. 뭐 띵크탱크도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측 인사들 또는 미국 언론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던데 우리 특파원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그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지난 9년 동안 우리 보수 정부에서 뭐 제재와 압박, 한미동맹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파라다임에 익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요? 제가 싸움을 붙이는 중인데 잘 안 하시네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 보시죠. 예.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그 김종대 의원 보고 하죠. 한번 큰 난리가 나서 조심하시는 거군요.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이건 다뤄졌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공동성명 그 6개 항을 보면은 뭐 다룰 거 다 다루지 않았느냐. 뭐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드 문제가 우리 언론 같은 데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그랬지만 사드 엄격한에서 그건 무기체계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말도 하셨죠. 그건 실무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건 아니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드 문제가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기체계고 그건 실무 수준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그게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아젠다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뭐 대통령 간의 주요 아젠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드 문제는 빼줬죠. 그러니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사업 재개 같은 것도 다 빠졌거든요. 네. 정상회담은 일단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요, 그게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들은 가급적 빼는 게 국제외교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은 그걸 그냥 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뭐. 네. 앞으로 뵐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뚜루루룽.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필 매매계약 해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말 세탁을 통해 정유라에게 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증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을 반환받는다는 합의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 판매 취소하고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그 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거죠. 전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 주장대로 애초 최 씨에게 말을 빌려준 거라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의 보고서와 메모에 등장하는 이 건은 정권 교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란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줄곧 삼성 소유의 말이었으면 그 문서는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진작에 제출됐어야죠. 그랬다면 구속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그때
매매했던 살시도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이번에 저들을 받지 못했죠. 줄곧 삼성 소유였는데 어떻게 중개상이 마음대로 말을 팝니까? 지금 입증된 건 삼성이 판매했던 말들을 9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줄곧 삼성 소유였다 주장하기 위해서 팔았던 말들을 재구매한 게 아니냐. 그런 계약이 쉽지 않아서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이 되어서야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그 9개월 기간 중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 주장도 언론이 삼성의 주장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말 세탁,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그 매매. 마필 계약 해지서. 예,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는 매매 계약을 했다가, 대화들, 이게 이제 건이 되느냐. 아무래도 정부 감각이 뛰어난 이제, 그리고 대표니까요. 박지원 대표에게 당시, 문의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서 통화를 해봤다. 네.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는 본인은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 왜냐면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처음 해명이었고, 좀 사실이었던 걸로 조사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통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통화했다는 카톡 문자가 남아서 통화를 한 게 맞는데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선제적으로 6월 30일에 이미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뭐 워낙 그 대선 막판이고 많은 통화를 했을 수 있으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카톡 캡처를 보냈죠. 바이버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서 이제 통화를 했다고 이준서. 박지원 대표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건으로 되겠느냐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네, 뭐.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서 녹취를 이제 조작한 거죠. 그렇죠. 이은미 씨가. 그게 조작했는 사실을 당시 이준서 최고위원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제 지금 검찰이 발표 내용이고. 근데 이제 녹취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박지원 대표에게 카톡도 보냈는데요.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녹취도 보내고 확인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번 조사 결과에 없어요. 보냈을 것 같죠. 네,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사 내용이 없어서 그건 제가 3부에서 김관영 의원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또 당 진상조사단의 공식 발표하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있는데요. 이 비상대책위원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시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자신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비상대책위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씨 전 대통령까지 이 박씨 정권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없어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거가. 이번 달 말에 있죠, 선거는? 네, 27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재판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단됐다면서 재판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항의했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희가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구속기간 만료를 네, 바라는 오늘 거. 10월입니다. 예, 네. 만료를 바라는 거고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증인들을 모조리 다, 그러니까 진술들을 다 거부하고, 네, 진술 채택을, 모조리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정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제 구속기간 만료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거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상에 머리 박고 한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몸이 안 좋다, 그런 표시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증명자료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했고요. 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는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문제 논의했습니다. IOC 위원장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단 문제 논의, 이건 군사 접촉 이외에 소프트한 접촉, 예. 북한과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묘한 시기에 입고 계잖아요.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우선 계약금이 얼마일까? 네. 이거 굉장히 사적인 궁금. 우리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자신한테 수차례 전화 걸어왔는데 이준서 지시로 자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이유미 씨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직접 조작을 지시했냐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있던 조승원 전 의원이죠. 예. 네. 이분 이야기로는 자기한테는 일관되게 시킨 거라고 했다. 네, 한겨레 신문과 통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정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유미 씨가 자신한테 여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수에 가지 말고 자기를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둘 간에는 알았다는 정황이긴 한데, 네. 이건 진상조사단도 또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는 내용이고, 검찰 수사가 돼야 나오겠죠, 아마도. 예. 자, 여하간 일관되게 지시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의 징역을 내달라고 재판부한테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했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형이니까요. 아직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형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이 나왔다는 것이고, 많아도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실제 구형되는 게 통상. 네.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유죄일 경우에, 네.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3대, 네,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네, 박근혜 직후에 해지한다든가 뭐는 가능한데, 9개월 지나서. 네, 최근입니다. 네. 5월이었거든요. 작년 8월에 팔았거든요. 네. 9개월 지나서 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어떤 계약도 팔고 나서 9개월 있다가 해지한다는 건 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원래 삼성 말이었다라는, 그래서 되돌려받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성의 주장도 이상하지만 그 주장이 이상하다고 질문하지 않는 언론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네.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
말이었다는 게 줄곧 삼성의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려면 판매했는데 소유권을 다른 데 말중개상이 이전시키거나 못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시도라는 말은 팔아버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른 말들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 세탁을 했거나 할 수 있죠. 예. 지금은 팔리지 않은 말만 되돌려받는 겁니다. 예.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만간 또 안 다루면 또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저희만. 자, 제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했나요 벌써? 네, 이미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제보조작 진상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미 씨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누구도 5월 초 의혹 제기 당시에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관된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 전에도 입장이었고, 네, 결과도 그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조사 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과 3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계속 전해주십시오. 예.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연락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은 두 사람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후 사정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카톡 캡처를 했고, 거기 등장하는